네, 이제 시작을 해도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운두스, 를, 이번에 출판하게 된, 김종영입니다. 저는 경희대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사회학 중에서도 뭐 기술사회학, 교육사회학, 지식사회학을 전공 중입니다. 이제까지 네 권의 책을 썼습니다. 지배받는 지배자, 지민의 탄생, 하이브리드 한의학을 제가 뭐 지식과 권력 3부작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세 권을 썼고 2021년 12월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한국을 뭐 교육 지옥에서 좀 벗어나게 하자는 어떤 고민에서 시작해서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번에 2023년에 발표한 책이 문두스라는 책인데요. 제가 한 18년 정도 고민을 해서 출판한 책입니다. 그래서 2005년에 황우숙 사태가 일어났고 황우석 사태와 황파 현상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황우석 박사는 누가 보더라도 뭐 21세기 파우스트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21세기 파우스트를 써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하게 됐는데 뭐 그 당시에는 이제 2005년이니까 제가 첫 책도 출간하기 전인데 그런 생각을 무작정 어떻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판하게 되기까지 한 18년 정도 걸렸는데요. 이 정도 되면 정말 뭐라 그럴까요? 감회가 남다르겠죠.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뭐 과정이 한 6년이었으니까 그 쓴 과정은 뭐 시간은 구체적으로 한 3년, 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책을 내는 데는 좀 더 긴 시간이었지만 그래서 제 심정을 한마디로 이제 표현을 드리면, 이 소설이 2부로 되어 있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 중의 한 명이 모사드 국장인 바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음, 이 사람의 마지막 미션이 이제 예수 복제인데, 12장에서 이제 어, 예수가 태어나게 되죠. 여러분들께서 소설 끝까지 읽으시면 이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텐데, 그래서 왜냐하면 유대인은 예수를 죽인 뭐 신을 죽인 민족이라는 그 낙인을 2000년간 받아왔기 때문에 이 낙인을 지우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마지막 미션으로 예수 복제를 시도하게 되는데 뭐 예수가 태어나니까 정말 구원 받았어. 뭐 이제야 구원 받았어. 오 하늘이시여 드디어 구원 받았어. 이 말이 제 심정인 것 같습니다. 뭐 니체가 그런 말을 하죠. 어, 누가 구원해 주는 게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다섯 번째 책인데 이전의 책들도 사실 힘들었습니다. 네 권의 책도 굉장히 많은 노동력과 뭐 지적 에너지가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이 책이 가장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책을 이제 출판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감사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칼무리 출판사의 조정환 대표님, 그다음에 제가 다섯 권의 책을 내는 데 있어서 이 책이 가장 강력한 긍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뷰를 해주신 박연수 작가님, 손보미 작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책을 출판하는 데 있어서 김정현 선생님을 비롯한 편집부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를 시작해 보죠.
제가 이 책을 쓰기로 마음먹은 그게 이제 18년 전이라고 그랬죠. 그때 화운석 사태와 황파 현상을 연구를 했는데 지민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이 내용을 다룹니다. 3부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이 책의 중요한 어떤 또 하나의 문제 제기가 어, 노동자 직업병에 관한 것, 그다음에 여성의 몸에 대한 착취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일부에서 삼성백혈병과 반올림 운동을 다루는데 어, 이 책에서도 반도체 백혈병에 대해서 꽤 다룹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한국에서의 노동자 질병의 가장 첫 번째 케이스가 광고의 진폐증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일부 10장에서도 광고의 진폐증 문제를 다룹니다. 제가 진폐증을 다루었던 의사분들도 연구를 하면서 꽤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어, 이 책의 여러 가지 배경이 저희 이제 사회학적 연구와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소설을 집필하게 되었느냐 이런 이제 어, 의문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 어, 제가 황파 분들을 18년 전에 이제 만나서 인터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수십 명의 황파분들을 만났죠. 중에 가장 유명한 한과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 분이 화공자분을 훈련시킨 군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저에게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수원의 광교산으로 와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럴까요? 군인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산으로 인터뷰를 오라 그러니까 그것도 가을의 굉장히 늦은 시간 오라 그러니까 제가 좀 쫄았죠. 산에서 인터뷰하기는 제가 처음이고 수백 명을 인터뷰해봤지만 그래서 밤 9시까지 내가 오지 않으면 친구한테 경찰에 신고해라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제가 광교산으로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그거겠죠. 왜 황파가 되셨습니까? 근데 이분이 4살 난 아들을 둔 호랍인데 아들과 함께 겨울산에서 이제 군인의 자식이니까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얼음찜질을 이제 했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열이 나기 시작을 했는데 병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을 줄 알았지 병원을 데려가지 않아서 척수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어, 황파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운명의 덫에 걸린 아빠이고 이 운명의 덫을 벗어나기 위해서 황파가 된 거죠. 그분의 인터뷰를 그대로 인용을 해보면 그래서 아이가 열병에 걸려서 구막이 나갔고 뇌 척수에 장애가 생겨서 장애자가 되었죠. 이제 아이는 8살밖에 안 됐어요. 돈이 몇백억이 들어가든 몇천억이 들어가든 저희 전 재산이 들어가니 하니더라도 저는 가는 세대지만 아기는 앞으로 커가니까요. 우리 아기가 결혼을 하면 후세가 나을 거고 아기만이라도 건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홍파 운동에 올인을 하게 된 거죠. 이분이 어, 흔히 우리가 심부름 센터라고 그러죠. 요즘 뭐 탐정 사업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국가공작원 이제 후배들을 데리고 큰 뭐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꽤 성공을 하신 분이었고 얼마나 잘하겠어요. 후배들이 국가공작원 출신들이니까 주로 뭐 용역, 철거 이런 걸 이제 많이 가죠. 뭐 정부에서도 부르고 그 마을 주민들도 부르고 이러니까 돈을 주는 쪽이 이제 그분들의 편이니까 그래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더라도 아들을 일으켜 세우겠다 이런 이제 의지에 불탔죠. 최근에 킹 오브 클론이라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황우석 박사의 근황이 나왔습니다. 어, 저도 상상을 못했는데요.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가 있죠. 그래서 이분의 보스가 만수르, 우리가 아는 그 만수르,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에서 낙타를 복제하고 여러 동물들을 복제하는 근황을 최근에 방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인상적이게 봤던 장면은 뭐냐면 2005년 당시에 김재현 목사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이 황우석 박사와 당시에 만나서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황우석 박사가 당시에 김재현 목사를 만나서 어, 아드님을 일으켜 세우고 싶다 이런 이제 얘기를 서로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김재현 목사가 이제 주기세포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배신감을 느꼈죠. 근데 이 다큐멘터리 맨 마지막에 보면 김재현 목사와 황숙 박사가 다시 만납니다. 웃으면서 만납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 현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우리 현이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 아들도 있으니까 어, 연구를 좀 더 뭐라 그럴까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말을 둘이 주고받아요. 저는 제 소설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가장 인상 깊게 봤죠. 그, 어, 그분의 아들, 제가 인터뷰했던 아들의 어떤 경우와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제 목사시니까 뒤에 이제 십자가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예수 복제 이 말을 맨 처음에 했는데, 어떤 신의 영역에 어떤 도전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인데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사회학도로 이렇게 박사를 받고 나서 연구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건 도저히 사회과학적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러분 뭐 문학적 언어와 사회학적 언어의 차이점이 있긴 있습니다. 요즘 뭐 포스트 모던한 경향이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과 피가 튀는 어떤 삶이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특히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아이를 일으켜 세워야 하니까 명백히 어떤 사회과학적 언어의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뭐 사회과학적 언어의 논문에 욕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어떤 감정 표현의 한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순종적인 글쓰기죠. 도살 라이팅 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답을 줬던 사람이 제가 박사 과정에서 대학원 시절에 노만 덴진 교수님의 질적 연구 방법론을 들었는데 질방이라고 우리가 흔히 그러죠. 질방의 가장 뭐 세계적인 대가 중에 한 분이 이제 노만 덴진이라는 분인데 그 당시에 제가 배웠던 건 뭐 시, 연극, 소설을 쓰고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대학원생들은 물론 그 심정은 이해가 알겠지만 이해를 잘 못했겠죠. 왜냐하면 논문도 못 쓰는 이제 학생들이 뭐 시, 연극, 소설을 쓰고 하라니까 물론 그게 이제 수준 높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노만 덴진 교수는 이미 뭐 질방에 대해서 수십 권의 책을 쓰셨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가르치신 게 이런 이제 시, 연극, 소설 그러니까 연구가 예술이 되는 형식이라고 볼 수가 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논문도 못 쓰는데 뭐 연극 소설을 하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어, 대가는 역시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이분을 이제 떠올리면서 문학적 어떤 예술적인 어떤 표현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니체의 글을 인용하면 일체의 글 가운데 나는 피로 쓴 것만을 사랑한다. 피로 쓰라. 그러면 너희 피가 곧 늑침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니체의 저작도 문학과 철학이 결합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돌연변이 하이브리드인데 이걸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분이 이제 고전 문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철학과 문학을 결합한 글쓰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게 저는 대단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뭐라 그럴까 니체의 라이팅에서 어떤 넋이 느껴지겠죠. 예. 어, 제가 뭐 21세기 파우스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이 책을 준비를 하면서 그레테이 파우스를 꽤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파우스는 16세기에 실존하는 인물이었죠. 요한 게오르그 파우스라고 뭐 연금술사, 마법사, 예언자였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하도 유명하니까 여러 가지 뭐 구전, 민담, 전설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우스트에 관해서는 뭐 영국 작가인 말로라든지 괴테, 또 그 뒤를 이어서 독일 작가들인 클라우스만이라든지 토마스만 이런 사람들이 파우스트를 소재로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괴테의 파우스트를 배경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예술 작품들도 탄생하게 됩니다. 특히 뭐 음악 부분에서는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파우스 중에서는 괴테의 파우스가 가장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떤 보편적 이제 주제를 다루고 그 악마와 영혼을 거래한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보편적인 주제, 누구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괴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뭐 괴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뭐 안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어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파우스트를 굉장히 여러 번 읽고 또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죠. 니체도 19세기 최고의 교양서라고 말한 괴테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제자인 에크만과 굉장히 나이가 많이 되었을 때 이제 괴테 인생관 같은 것, 또 예술관 같은 것을 알고 알 수 있는데 괴테와의 대화도 꽤 여러 번 읽어서 괴테가 어떤 생각으로 이 책을 썼을까라는 어떤 저 나름대로의 해석을 이제 했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는 실존 인물인 파우스트와 다릅니다. 거기서 아이디어만 얻어왔던 거죠. 그래서 23세에서 시작해서 82세에 탈고한 작품인데 한 60년간 걸렸죠. 뭐 60년 동안 그걸 다 쓴 게 아니라 틈틈이 그러니까 좀 생각을 했겠죠. 근데 1년 전에 완성했으니까 필생의 저작으로 생각한 건 틀림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파우스트의 여러 해석이 가능하죠. 뭐 희곡 문학 작품이니까 당연히. 그리고 괴테의 인생을 보면 아시다시피 뭐 괴테는 다방면으로 다 천재였죠. 뭐 문학, 법학, 뭐 정치, 미술, 자연과학, 신학까지 전문적으로 어떤 연구를 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괴테가 쓴 파우스트의 그 인물이라는 게 파우스트가 모든 지식을 다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회의에 빠지잖아요.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괴테의 어떤 단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괴테도 여러 분야의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면서 굉장히 방황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유명한 괴테의 파우스트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어떤 삶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우스트의 기본적인 설정이라는 게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진 파우스트 박사가 인생의 허무와 괴로움 끝에 자살을 기도하는데 이때 이제 메피스토 펠레스가 나타나서 악마와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파우스트적 인간이라 그러면 성공, 권력, 물질적 어떤 성공을 위해서 영혼을 팔 수 있는 인간을 이제 말을 하는 거겠죠. 어, 그래서 일부에서는 어떤 그르텐과의 사랑 이야기가 주로 이제 이룬 작은 세계고, 2부에서는 뭐 서재에서 세상으로 나가죠. 뭐 제가 이대로 따라한 건 아닌데, 1부와 저도 2부로 나눕니다. 이 소설이. 아,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어떤 인물로서의 하우스, 그러니까 황우석 박사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금방 말씀드렸듯이 킹 오브 클론이 방영되면서
어떻게 보면 리뎀션이죠. 이분한테는 또 다른 어떤 구원의 프로젝트로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죠. 어, 그래서 2005년 당시에 이제 항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가 이제 과학기술학회에서 소속된 어떤 회원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직접 사건에 개입하시기도 하고 정말 과학기술학회에서 그만큼 뜨거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뭐 영구윤리 문제라든지 황파 현상이라든지 민족주의에 대한 문제. 그런데 이제 문두스는 괴테 파우스트로부터 모티브만 가지고 왔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으니까 어떤 250년 전의 어떤 세계가 아니니까요. 완전히 다른 세계니까 그 모티브만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두스가 1부와 2부로 나누는데요. 전체적 총칙은 스릴러입니다. 그리고 모든 등장인물들이 창작된 겁니다. 1부에서는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고민중 박사와 비밀수첩의 강대웅 기자의 대결로 나옵니다. 뭐 한 사람은 야망, 성공, 이런 걸 이제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기자니까 정의, 진실 이런 걸 이제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부에서는 모든 최대의 비밀결사 조직인 산문대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와의 대결로 이렇게 펼쳐집니다. 어, 근데 이 부분이 좀 새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자 여러분들께는 갑자기 비밀결사 조직이 왜 나오나? 제가 황파 현상을 연구하면서 음모론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뭐 CIA가 그랬다, 뭐 프리메이슨이 개입을 했다. 그래서 제가 그 황파 현상 이해하기라는 논문을 썼는데 그 부제가 뭐냐면 음모의 문화, 책임 전가의 정치가 부제입니다. 그래서 음모론에 대해서 굉장히 다루는데 음모론이 굉장히 재밌죠. 왜냐하면 우리 보이지 않는 뒤에서 뭔가 작동한다는 거니까 사람들의 어떤 호기심을 끄는데요. 그래서 2부는 좀 더 큰 세력들 간의 대결. 그러니까 산문대는 여기서 이스라엘로부터 핵무기를 받기를 원하고 모사드는 예수 복제를 원합니다. 이 둘이 빅딜을 하면서 어, 펼쳐지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목이 문드스냐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제가 처음 소설을 구상할 때는 이제 파우스도 이제 박사 이름이니까 이 소설의 주인공이 권민중이니까 닥터 권 또는 닥터 권민중 이게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을 때는 너무 고리타분하다.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좀 매력이 가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드스라는 어떤 말이 라틴어로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어원은 뭐 여러 어원이 있는데 문드스에 대해서 구멍이라는 어원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술 또는 가장 중요한 것을 걸고 싸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문두스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좀 환유적인 성격이죠. 또 욕망으로서의 문두스가 있죠. 뭐 군대를 향한 욕망이라든지 영원한 생명을 향한 욕망 같은 게 이제 세상을 다 가지려는 어떤 욕망의 표현이다. 이런 걸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 또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걸고 이제 주인공들이 이제 싸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문두스라라는 제목을 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인공의 이름 세팅이 권민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황파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뭐 권민중 박사뿐만 아니라 환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겠죠. 한국 국민을 환유적으로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야말로 민중이니까.
이 책의 초반부에 가장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그 민중은 과학이 아니라 욕망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인의 좌절된 욕망을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강대웅도 모순적인 욕망을 가진 어떤 한국 국민을 환유적으로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그림은 어, 당시의 어떤 황파 운동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3.1절에 이제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뭐 당회인들도 있고 스누피도 있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중들이 이 소설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대부분 소설을 안 읽었을 거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좀 스포일러의 경향이 있어서 제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은 좀 숨겨두었으니까 그래도 전체 줄거리를 말씀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설을 어떻게 썼느냐라는 것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2년 동안 줄기세포 조작을 추적하던 장키호테라는 병명을 가진 JBS 비밀수첩의 강대웅 기자가 국민적 영웅인 권민중 박사의 연구 조작 의혹을 제기합니다. 아, 근데 이제 권 박사가 3일 안에 증거를 대라고 하고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MBC 같은 경우에 광고가 다 끊어지고 뭐 수십억 내지 수백억의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다. 광고가 다 끊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방송국이 혼란에 빠집니다. 아, 그다음 강대웅에게 3일 안에 증거를 찾아오라고 압박을 합니다. 어, 방송국 내에서도 완전히 양분된 분위기죠.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강대웅에게 영월의 중심에 실험 일지가 숨겨 있다는 제보가 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제 강대웅 기자는 영월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영월에서 이 실험 일지를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우연히 송수연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실험 일지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마지막 편에 밤에 마차 탄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월에. 그래서 실험 일지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뒤져보니까 실험 일지가 아닌 거예요. 아이들의 뭐 낙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를 하죠. 그래서 강대웅이 공강의 낙화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권민중 박사가 서울 반포대교에서 자살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초반부인데요. 근데 어, 영월 왜 영월이냐? 제가 소설의 초반부를 쓰고 나서 주인공들의 과거가 도대체 어디서 살았을까? 주인공이 이런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어떤 공간적인, 어떤 구체적인 지명이 있어야 되니까 몇 년 동안 이걸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과연 어딜까? 근데 어느 날 TV 다큐멘터리를 밤 12시가 넘은 것 같아요. 보고 있는데 당시에 영월에 송광용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만화 일기를 40년 동안 쓰셨는데 이분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어떤 다큐멘터리를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일기를 쓴다는 건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이분이 만화를 평생 40년 동안 131권을 썼고 30권이 유실되어서 101권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영월 출신인데 어릴 때부터 만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 꿈을 평생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2002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여기 음, 굉장히 뜻있는 분이 이분의
어떤 만화책을 내주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꿈을 이루시고 나서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이제 110권 중에 이제 4권만 나왔는데 편집을 해서 만화책을 유심히 봤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오른쪽에 보면 1956년 5월 27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고등학생이었는데 밑에 보면 미미4와 나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미4라는 어떤 여성 여학생과 이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보면 찬스에서 어, 느낌표가 2개 찍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재밌는 미미4니까 미미 1, 2, 3도 있었겠죠. 이분이 몰래 붙인 어떤 번호니까 이런 굉장히 40년 동안 어, 만화일기를 쓴 걸 보고 혹시 여기가 아닐까 해서 제가 영월에 처음 가봤어요. 영월에 처음 가봐서 영월에 복내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복내산에 별마로 천문대라는 곳이 있는데 별마로 천문대도 올라가 보고 이렇게 봤는데 영월에 가서 이제 어, 도착하자마자 여러 군데를 방문해 보니까 소설의 주요 내용들이 다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주인공들이 영월에 살았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 그걸 배경으로 쓰게 됐습니다. 그 송광용 선생님이라는 분이 어, 광부를 하셨는데 이 소설의 배경에도 이제 주인공들이 영월에 살았으니까 부모님 직업이 광부였겠죠. 그래서 광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어, 송광용 선생님의 어떤 만화 일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어릴 때, 나이가 아마 7세, 8세 때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형제가 여기 삼형제인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어머님의 어떤 장례식 장면을 그림을 그렸고, 어릴 때 그걸로 굉장히 이제 힘든 모습을 그린 겁니다. 어, 그래서 여기 어떤 주인공들이 어떤 부모님, 특히 이제 어머님과의 어떤 사별 이런 것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분으로부터 많은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림 일기를 보면서 그런 점을 이제 왜 영월인가 또이 책에 이제 일기 수만 권이 있는 이제 추억의 집이라는 곳이 등장을 하는데 이분에게 굉장히 강력한 어떤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중 박사가 이제 자살을 하니까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강병원 방송국에서 비면되고 이때 나영배라는 북파 공작원이자 심부름센터의 사장인 나영배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권 박사가 자살이 아니다 타살이다. 이런 이제 말을 듣게 되죠. 어, 근데 이를 이제 믿지 못하는 강대용에게 장애인이었지만 줄기세포로 일어났던 나영배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권 박사를 암살한 CIA라든지 추정되는 프리메이슨, 한성그룹의 모비딕과 같은 비밀 조직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강대영은 권 박사의 시체를 보고 타살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타살을 했다 이런 이제 의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암살자를 찾는 과정에서 강대용은 한성그룹의 문드스타워를 방문하여 한거용 회장을 만납니다. 한국 최고의 재벌이자 군수산업체까지 가진 한고용과 그의 아들 한상현은 강대용에게 권 박사의 줄기세포 기술이 들어있는 검은 가방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이 검은 가방을 찾아주는 대가로 그들은 강대용에게 서울에서 가장 큰 빌딩인 문드스타워를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아, 문두스 타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는데요. 뭐 제목과도 연관이 있죠. 근데 이제 한고용은 권 박사의 연구에 수천억을 투자했을 뿐만 아니라 백혈병에 걸려 줄기세포 백혈병 치료제가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은 가방 그러니까 줄기세포 치료 비밀이 들어있는 그걸 진짜 찾아달라고 한 거죠. 제가 뭐 아는 분에게 왼쪽이 제가 구상하고 있는 어떤
문드스 타워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갈모리 출판사에 전달을 했고, 이걸 좀 고급스럽게 표현해 달라 이런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아주 고급스럽게 오른쪽은 추상적으로 좀 표현한 거고 왼쪽은 좀 원초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 문드스 타워 안에 한거용 회장이 과시를 하기 위해서 세계 최대의 수족관을 짓게 됩니다. 건물 전체가 100평이 다 수족관입니다. 지형적인 곳은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 모비딕, 그러니까 향육으로 해줘. 모비딕을 집어넣게 됩니다. 잡아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모비딕이 들어있는 어떤 타워가 지금 문스 타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굉장히 뭐 멜빌의 소설에서 모비딕이라는 거 여러 가지 이제 상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소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다. 어떤 욕망의 상징이겠죠. 문두스와 어떤 모비딕이라는 게 그래서 이 타워는 음, 화이트홀과 블랙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제 바깥이 이제 하얀 홀이라는 말이죠. 음, 안은 검은 홀이라는 말이고 검은 홀 안에 들어가면 이제 수족관이 나타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비딕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향유고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멜빌의 소설에 나오는 게 보스턴 밑에 있는 낸트컷이라는 섬입니다. 이 낸트컷이 19세기에는 고래잡이의 어떤 메카로 불리던 곳이죠. 그래서 제가 낸트컷에 가서 고래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게 향유고래인데 어, 여러분 뭐 꽤 커 보이죠, 이게 이렇게. 그래서 멜빌의 소설에 나오는 고래는 훨씬 더 컸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걸 수족관에 넣고 보면 굉장히 어떤 무서움, 공포 이런 걸 느끼고 그 빌딩을 소유한 사람의 어떤 힘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과시를 어떤 굉장히 부자인 사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해보면 요즘은 뭐 로켓 우주선을 만들지만 뭐, 어, 지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건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힘센 동물, 그럼 보기 희귀한 동물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 유한의 과시욕 중에서 최고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낸트컷 섬에서 이제 고래 투어가 있는데요. 그 고래 투어의 모습입니다. 그다음 강대원은 국민중의 과거를 추적하기 위해서 부여러 가고 그곳에서 이제 어, 무당이 된 구민중의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구민중이 어릴 때 영월 마차에서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강대항은 다시 이제 마차 초등학교 학생부를 뒤지지만 구민중이라는 이름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차 탄광 건너편에 있는 일기장을 모아둔 추억의 집을 방문하게 되고 그 수만 권의 일기를 뒤지다가 아, 구민중의 원래 이름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로 온 강대영은 나영배와 함께 국정원장의 약점을 이용해서 모사드 바당국장이 서울에 온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를 의심을 하여 추적하다가 프리메이슨 요원으로부터 구민중과 모사드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주는 대가로 구민중 박사는 예수 복제를 해주기로 했지만 군 박사가 죽어서 거래가 중단됐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광대웅은 구민중은 이제 출장계를 입수하여 과거 10년 동안 본 박사가 매년 2월에 공룡복제를 위해서 캐나다 로키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민중의 행적을 찾기 위해서 캐나다 로키로 갑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쓰기 위해서 캐나다 캘거리 옆에 드럼헬러 공룡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세계 최대의 공룡 서식지 중에 이제 한 곳이었죠. 근데 이제 소설에서는 군 박사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스케이트를 타야 된다고 이제 해서 매년 그 연구원이 황박사 연구원의 한 명이 강대홍의 친구였는데
레이크 루이스라는 곳에서 이제 스케이트를 탔다는 걸 이제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설의 일부 끝에 이제 어떤 주인공들이 만나서 결투를 하게 되는 장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곳이 겨울의 레이크 루이스인데요. 소설에서는 이 앞이 스케이트장이고 소설에서는 이 호수 전체를 스케이트장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한가운데서 싸우는 어떤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게 아마 호수가 몇 킬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방문해서 결투 장면을 좀 뭐라 그럴까요? 재현해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확실히 이제 소설이라는 게 필진성이니까 구체적인 사실들을 기술을 해서 독자들로 밑에해야 되니까 어, 방문을 못했으면 이 장면을 제가 쓸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팅에서 어떤 일부의 마지막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강병원 산문대가 지휘하는 영월의 지하 도시인 파탄강 대실험실에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구민중은 아까 말한 산문대의 수장이었고 송수연은 임신부대인 화유11홍의 멤버이자 산문대 최강의 여전사이며 배수 잉태를 할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어, 강대원은 송수연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산문대는 성산문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비밀교사 조직으로 세조와 성산문을 복제하여 인공지능인 알파로로 역사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승산문 선생인가? 이건 참 저도 알 수 없는 건데요. 제가 영어의 국내산에 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승산문 선생님의 이름이 떴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해서 어떻게 제 머리에 일종의 어떤 번개가 쳤는데요. 승산문 선생님이 2부에서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수 복제가 이제 나왔는데요. 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골드시티라고 그러죠. 여기에 이 뒤편이 예수 무덤 교회입니다. 톨릭에서는 예수 무덤 교회라고 그러고 개신교에서는 예수 성묘 교회라 그러는데 어, 이제 예수 복제를 위해서 어, 그 세팅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루살렘에 직접 방문을 했는데 왼쪽에 계신 분은 콘스탄티나 수녀님이라고 거기서 몇 년 동안 사시고 계셨던 어떤 수녀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티칸에서도 공부를 하시고 뭐 라틴어라든지 이태리어, 뭐 히브리어, 아랍어까지 이제 구사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굉장히 박학다식하신 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어, 예수 무덤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히 이분을 만나서 한 며칠 동안 이분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이 보면 여러분 계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문이 보이시죠? 저쪽이 우리가 들었던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께서 못 박힌 그런 곳입니다. 이게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죠. 배수복제라는 어떤 주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여러분이 담 밑에 보면 여기서 이제 무릎을 꿇고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무릎을 꿇고 어, 예수복제에 대한 이야기를 써도 되겠느냐 이런 이제 예수님께 좀 저는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콘스탄티나 수녀님이 옆에서 이제 지켜보시다가 한국인이냐고 해서 이제 만나게 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 성당 안에 들어가면 문 왼쪽으로 이게 이제 이디큐리라고 그러는데요. 아, 이게 이제 예수 무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 신자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기도를 드리는 게 이 안에 또 들어가면 조그만한 석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3명 정도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리큐얼 안에 예수 무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소설에도 이제 십자가의 길이 나오니까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기 보이는 게 흔히 말해서 호모 아케 이제 아치라고 여기 굉장히 좁죠. 뭐 차 한 대 정도가 뭐 지나갈 수 있는 여기가 올드 시티에는 네 구역이 있죠. 이슬람 구역, 뭐 기독교 구역, 유태인 구역, 아르메니안 구역이 있는데 이 십자가의 길 대부분이 이슬람 구역에 있습니다. 예수 무덤 성당은 기독교 구역에 있습니다. 음, 이건 이제 예루살렘인데요. 어, 이제 오스트리아 깃발이 걸려 있는데 여기가 올드시티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 중에 하나인 오스트리아 인이라는 이제 호텔입니다. 아, 여기가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은 이제 호텔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깃발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이는 게 이제 우리가 아는 황금 지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전산에 있는. 그래서 강대원과 송수연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의 유고를 가져오기 위해 모사드 국장 바단과 그의 친구 홀로 학자 도리스를 만나고 강대원은 예수 무덤 성당에서 예수 유고를 건네받지만 이 미션이 무모하다고 판단하여 송수연과 같이 도망가려 하지만 하마스가 갑자기 이제 습격을 합니다. 바다는 죽고 이들은 모사드의 도움으로 예수의 뼈를 가지고 마차탕공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복제와 핵무기화는 모사다와 여전히 유효하고 송수연은 줄기세포수를 통해 예수를 임신을 합니다. 한편 성산문과 제조가 복제되어서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되고 아무도 모르는 역사적 비밀이 이제 밝혀지며 산문대가 충격에 빠집니다. 마지막으로 강대홍은 임신부대의 상당수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이영경으로부터 듣게 되고 강대홍은 송수연의 출산을 멈추기 위해 줄기세포 첨부가 담긴 검은 가방을 훔쳐서 한고영 회장의 문드스타워로 가게 되고 이 사실을 안 권민중이 문드스타워에 나타나고 권민중과 한고영의 과거 비밀이 밝혀집니다. 그 다음에 마차탄과 대신음치 이런 산문대에 의해서 자동 폭발하게 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송수연은 아기를 낳고 오비디 모사드 산문대는 최후 결전을 벌이게 된다는 내용. 그래서 문두스의 문제의식은 이 소설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2부에 걸쳐서 24개의 어떤 장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극히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우석 사태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한국 자본주의가 여성, 곡물, 노동자 신체를 어떻게 착취하고 있는가? 학살과 위안부 문제의 제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부 3장이라든지 2부 7장에서는. 그 다음에 뭐 한나 아렌트의 악의 비범성에 대해서 조금 도전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악의 비범성이라는 장이 있는데 2부 6장에서 그런 내용을 다루고 그다음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는 현대과학과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다음에 한국의 핵위기를 성찰한다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장편 소설이라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한 주제들을 안에 넣게 됩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지 논리적으로 설계를 해서 독자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일부 3장에 보면 이 학살에 대한 문제, 베트남 학살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베트남의 일부 3장을 쓰기 위해서 직접 그 폭리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학살이 일어났던 장소인데 그때 가족들이 다 몰살하고 그 살아남았던 소녀, 8세의 소녀가 이제 응우에 티탄이라는 분인데요.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이분을 뭐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일부 3장을 쓰기 위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화해를 해야 되니까 제가 어떤 화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일부 3장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한국에도 굉장히 유명해지셨는데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한국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2020년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55년 만에 2023년 올해 2월이죠. 어떤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또 이제 한국 정부가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어떤 문제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소설에는 제가 이제 여러 소설에 관한 책들을 이제 읽어보고 또 당연히 이제 그렇겠죠. 소설이 장편 소설이 되려면 뭐 형이 상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들 합니다. 음, 그런 말을 하죠. 뭐 블리브 유행기 전체 책이 뭐 섹스피어 한 줄만 못하다 이런 표현을 쓰긴 쓰는데 어떤 소설의 어떤 철학, 형이상학을 몇 가지 주제로 좀 나누어 보면 근대 현상학과 영혼의 현상학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현상학이라는 말이 꽤 이제 어려운 말이지만 좀 객관적으로 여기서는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신은 영혼의 현상학이다. 가스통 바출라르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를 여러분이 받아보셨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어, 현상이라는 건 그 자체로 내 보여주는 것, 어떤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 이렇게 단순하게 여기서는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 현상학이 나오는데 이 이제 일부 10장에서 나오는데 진폐증으로 죽은 10명의 광부의 폐를 마네킹으로 이제 전시를 하는 그런 설치 미술이 나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림을 그려봐라 이런 이제 요청을 받게 되고 이 사람들이 그려서 그걸 이제 전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떤 그림을 좀 남긴다면 어떤 그림을 남기시겠어요?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을 해보면 자신의 어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사랑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걸 이제 그릴 수밖에 없죠.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가슴에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그리겠죠. 어, 일부 7장에도 이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장이 나오는데 이건 윤동주 시인의 어떤 시도 당연히 근데 그래서 강대홍과 한상현이 어떤 서로 논쟁을 하면서 한상현이라는 사람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XX 욕망을 상징하는 그 단어를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대립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책에 나오는 뭐 아우슈비츠 학살이라든지 형장으로 끌려가는 뭐 엄마의 작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대비되게 돼 있습니다. 황우석 사태에서도 우리가 경험한 21세기 파우스트 또는 황바라는 것들이 이제 근대 현상학이라 볼 수가 있겠죠. 이 소설에 등장하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기억 같은 게 이제 영혼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소설의 전반적으로 알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산문 선생님의 시죠. 이 몸이 죽고 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 복내산 제일봉에 낙락장송되었다가 목소리 만근고나 이제 독야청정하리라. 참 감동적인 시인데요. 어, 그래서 이 소설이 결정적으로 저한테 주었던 아이디어가 이제 성산문 선생님인데 아까 송광용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동네산의 어느 소나무에게 제가 이제 책을 바쳤는데 제가 이제 책을 받아서 첫 번째 이제 책을 드렸던 분이 성산문 선생님이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전달이 잘 안 될 거예요. 2부 9장인가요? 거기 이제 심판이라는 장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좀 깊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다른 어떤 형이상학이라 그러면 제가 굉장히 영향을 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실베르 듀랑의 상상대 인류학적 구조들이라는 책입니다. 프랑스 사회학자고요. 돌아가셨는데 상상력 연구에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스통 바출라르, 그러니까 이 신은 영혼의 현상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 현상학을 이제 평생 연구를 하셨는데 굉장히 이제 문학하는 사람들은 다 아시는 분이죠.
그다음에 사회학자로서 질베르 듀랑이라는 분이 있고 미셸 마키졸리 이런 분들이 프랑스 사회학자인데 상상력 연구의 대가들입니다. 듀랑은 상상력은 모든 문화와 지식의 기반이라고 말하고 마페졸리는 사회의 제주술아입니다. 그래서 미셸 마페졸리 교수님은 제가 대학 때 은사님께서 프랑스 사회학을 가르치셨는데 당시에는 이제 마페졸리 교수나 듀랑은 전혀 이해를 못했겠죠. 근데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소설을 쓰면서 이 부분들을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차원이 다른 어떤 사회학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 사회학자를 말을 하라 그러면 뭐 피에르 부르디에, 뭐 브루노 라투르 같은 사람이 있지만 질베르 듀랑을 저는 또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많이들은 모르실 텐데요. 질베르 듀랑이라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 여기 일기장이 나오는데요. 질베르 듀랑의 상상계 유학적 구조들이라는 책 속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주 비통했던 경험에 대한 기억도 그 실존적 친절함을 잃고 새로운 창조의 열매가 될 수 있다. 기억은 냉혹하고 숙명적인 시간의 생성과 변화에 불가사의한 두께를 부여하며 운명의 요동 속에서 실체가 살아남아 영속하는 것을 보증해 준다. 균형기의 경험에 대한 향수는 존재의 향수와 동질적이다. 균형기 자체는 죽음의 운명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균형기 자체는 죽음에 대항하는 예술에 의뢰할 필요성이 없기에 객관적으로 반미학적이다. 반면에 유년기에 대한 회상은 한편으로는 유년기가 지닌 원초적인 무사태평함의 위력으로 인해서 다른 한편으로 격이라는 것이 지닌 위강으로 인해서 단변의 예술 작품입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뭐 탄광성 어린이들의 뭐 일기장이라든지 주인공 강대영의 유년기에 대한 추억이라든지 뭐 바당과 도리스의 유년기에 대한 어떤 추억 이런 것들이 이런 맥락에서 조금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송광용 선생님이 40년 동안 썼던 일기에서 이제 나왔는데, 어, 여기 보면 저는 그 일기의 여러 것 중에서도 수많은 것 중에서 이 컷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제 10대 소년이 동강에서 수영을 하고 바닷가에 이제 그 동강의 바위 위에서 지금 나체로 빨가벗고 이제 건너편의 동강에 세워진 발전소인가요?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년이 여러분들께서 딱 느낄 수 있으시겠죠. 건대편은 건대거죠. 여기는 영혼의 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하루 종일 이 바위에서 생각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 이렇게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송강용 선생님이 굉장히 뭐 어려운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년기에 대한 향수가 존재 향수와 일치한다는 걸, 동질적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겠죠. 마지막으로 어떤 인간관을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이 그림이 이제 어, 우리가 뭐 신을 추구하는 어떤 경향성이 있죠. 호모 데우스라는 신적 존재. 그다음에 그 호모 데멘스 미친 존재. 복잡한 존재니까 인간은 이문두스라는 게 이제 세상은 더럽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서 가져온 말인데 그, 그 속에서도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여기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향유고래라는 것들이 이제 생의 어떤 에너지, 역동성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상징으로 발표를 끝내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